해제,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론. 자유라는 말은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기 이래로 우리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미리 자유론에서 지적하듯이 자유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유, 즉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든 개인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본성론과 관련된 자유, 즉 인간 개개인은 그 자체로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것은 철학이나 신학에서의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책에서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다루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다수 대중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인 근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시민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선언한다. 자유론이 출간된 때로부터 160년이 흘렀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던 시민적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면서도 진보적인 자유에 대한 관한 이론을 제시했던 밀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1. 시대적 배경.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때는 섭정을 시작한 1811년부터 실질적으로 20년간을 통치한 조지 4세, 제위 1820년부터 1830년, 윌리엄 4세, 제위 1830년부터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제위 1837년부터 1901년, 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를 규정했던 사건은 산업혁명과 계몽주의라고 명명된 현상이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와 경제의 구조 변혁을 지칭한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조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서 활동한 기간의 배경을 이루게 된다. 먼저 조지 4세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잘 넘겼다. 그의 업적은 심사령 폐지와 가톨릭 교도 해방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비, 비국교도들과 가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이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된다. 이렇게 조지 사세는 심사령 폐지와 가톨릭 교도 해방령을 통해 종교적 난제들을 해결하였지만 윌리엄 4세에게는 의회 개혁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남겨졌다. 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것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는 17세기 이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지주계급이 약간의 대상인 금융가들을 흡수하여 의회 내의 지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어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에서 지주계급의 세력은 상당히 퇴조하고 시민계급 세력이 대두됨으로써 의회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된다. 이러한 정지 작업을 토대로 하여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하에 대영제국의 흥건기를 맞이한다. 이 시대는 양대 정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정착되어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 왕실의 전통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한 19세기 중반은 제국주의 확장으로 인한 대외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했고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의 중부와 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시작으로 1838년에서 1848년까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벌인 차티스트 운동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의 정치적 성향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자유당을 옹호하고 보수당을 싫어하였다. 이 시기에 지주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당의 디즈레일리와 산업자본가를 대표하는 자유당의 글래드스턴이 교대로 수상직을 맡았다. 한편 19세기의 유럽에서는 철학 부문에서는 독일의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 그리고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의 유물론, 프랑스의 오기스트 콩트의 실증주의,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미리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대에는 계몽주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결과물을 낳은 시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근대 국가와 근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던 때였다. 밀은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과 교분이 있던 제레미 벤담이나 오기스트 콩트와 같이 근대를 선도한 인물들을 어린 시절부터 접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독립을 선언하고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 더 민주적인 하나의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를 창설하여 경영해 나갔는데 이것은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밀에게는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뚜렷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5월 20일에 영국의 미들섹스주 펜턴빌 로드니가 13번지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제임스 밀과 해리엇 보로우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가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서 제러미 벤담과 프랜시스 플레이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밀에게 극도로 엄격한 조기 영재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밀은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워서 8살 때에는 이미 이솝우화는 물론이고 헤로도토스와 플라톤의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고 영어로 된 많은 역사서들을 읽었으며 대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을 배웠다. 8살부터는 라틴어를 배워서 오비디우스, 투키디데스 등과 같은 라틴어 고전들도 읽었는데 10살 무렵에는 플라톤과 데모스테네스의 저작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자연과학에 관한 책들과 돈키호테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대중소설들을 읽기도 했다. 12살부터는 스콜라 철학의 논리학을 공부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다. 13살 때는 애덤 스미스와 데어비드 리카도 등의 저작들을 통해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던 리카도는 어린 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산책하며 정치 경제학에 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14살 때에는 제러미 벤덤의 동생인 세뮤얼 벤담의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서 1년을 지내면서 몽펠리에 대학에서 화학, 동물학, 논리학, 고등수학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프랑스를 오가며 파리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경제학자 장 바프티스트 장 바프티스트세의 집에 머물면서 사회주의 사회개혁가인 생시몬과 많은 정계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오기스트 콩투와는 서신을 통해 교류하였는데 나중에는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17살 때인 1823년에는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에 입사했다. 그 후로 그는 1858년까지 36년 동안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연구와 저술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20살 때부터 그는 신경쇠약으로 우울증에 빠져 몇 달을 보내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인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면 과연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는지 자문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그동안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힘을 쏟음으로써 얻었던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윌리엄 워즈워스 시와 장 프랑수아 마르몽테의 작품을 읽고 다시 기쁨을 찾아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4살 때인 1830년에 해리어 테일러를 만나 교제하게 된 것은 그가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테일러는 유부녀로서 남편인 존 테일러와 함께 자유주의적인 주의 활동을 하면서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토대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이었다. 윌은 해리엇 테일러와 오랫동안 지적인 교류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다가 남편이 죽자 그녀와 교제한 지 21년 만인 1851년에 그녀와 결혼하였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테일러는 밀과 처음으로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밀의 사상과 저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론과 여성의 종속 같은 저작들은 테일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테일러는 결혼한 지 8년도 채 되지 않은 1858년에 밀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아비뇽에서 폐출혈로 사망했다. 밀은 그녀가 죽은 직후에 출간된 자유론의 최종적인 개종본에서 책의 서두에 자신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동인도 회사에 입사한 밀은 심사국에 배치되어 보조심사관으로서 20년 동안 영국 동인도 회사와 인도 정부 간의 교섭 업무를 맡았고 1856년에는 심사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동인도 회사가 문을 닫자 밀도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후에 그는 1865년부터 1868년까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학장으로 재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자유당 소속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866년에는 영국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 비례대표제와 보통선거권의 도입 등과 같은 의회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으며 노동조합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밀은 하원 의원 재선에 실패한 뒤에는 거의 프랑스에 머물다가 1873년에 아비뇽에서 죽었고 부인 해리어 테일러와 나란히 묻혔다. 3.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과 사상. 밀은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저작들을 남겼다. 그의 주요 저작들로는 논리학 체계, 정치 경제학 원리, 자유론, 대의 정부론,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 자서전이 있다.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는 제러미 벤덤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를 자신의 모든 사상의 기초로 삼았고 이것은 자유론의 토대가 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하면서 사유재산의 보장과 함께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의 정치 경제학 원리는 고전 경제학의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받는 저작으로서 고전 경제학을 계승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담고 있다. 논리학에서는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자유론 같은 저작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발전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자유론에서는 인간 정신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다수의 전행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개성이 발달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이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여 사회적 입법을 통한 개혁을 주장했고, 특히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 공유 주장 등을 통해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영국 사회주의 사상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적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기반으로 한 의회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남자와 대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의정부론과 여성 종속에 표현되어 있다. 1. 공리주의. 앞에서 말했듯이 밀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제르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나름대로 수정한 것을 자신의 사상의 기초로 삼았다. 벤덤의 공리주의는 최대의 행복 원칙이라는 정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사람은 언제나 최대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벤담은 모든 형태의 행복을 대동한 것으로 취급했던 반면에 밀은 쾌락의 질을 구분해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쾌락이 육체적인 형태의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밀은 행복과 만족을 구별해서 행복이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밀은 행복의 질을 구별함으로써 도덕적 규범과 의무를 질적으로 더 높고 고귀한 성격을 지니는 행복 추구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 경제적 민주주의, 미래 초기 경제 철학은 공리주의적인 근거 위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원리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사회주의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서 그는 자신의 정치 경제학 원리 개정판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관점과 원리들을 옹호하는 장들을 추가하였다. 메일은 자본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본주의적인 기업들을 노동자의 협동조합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이 책의 초판본이 1848년에 출간되었을 때는 이전 시대의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기의 모든 경제학 서적들 가운데서 가장 넓게 읽힌 책들 중 하나였다. 이 책은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919년에 마샬의 경제학 원리로 대체될 때까지 표준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3.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한 미래 주저인 대의정부론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개화되고 유능한 통치자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옹호한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엘리트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초기의 참여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대중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는 그 책의 앞부분에서는 엘리트들에게는 두 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시민이 한 표를 갖는 보통선거를 옹호한다. 그는 대중은 정치적으로 무능하긴 하지만 특히 지방자치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무능력은 결국에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멜서스적인 인구론을 지지했다. 그는 인구라는 말을 오직 노동의 계층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수적 증가를 억제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노동자들이 기술 진보와 자본 축적의 열매를 향유하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구 억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4. 여성의 해방. 밀은 여성 해방을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쇄신시켜줄 위대한 변화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것과 관련된 그의 입장은 명확했다. 혼인한 당사자들 간의 평등은 인류의 일상생활을 도덕을 개발해 나가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인류는 오직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도덕적인 정서를 배울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미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에서 가족은 독재를 배우는 학교이고 독재의 악덕을 길러내는 곳이다. 밀은 평등만이 미덕들과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 자유로운 읽기. 미래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1854년에 처음에는 짧은 에세이로 자유론을 구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글에 담긴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밀과 그의 부인 해리어 테일러는 이 글을 확대하고 다시 써서 꼼꼼하게 수정했다. 밀의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결혼하게 된 해리어 테일러를 만나면서 도덕적인 삶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그의 다수의 신념들은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밀은 자유로는 자기 이름 펴낸 그 어떤 글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공동작품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최종적인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 1858년에 그의 아내 테일러가 프랑스 여행 중에 아비뇽에서 갑자기 폐출혈로 죽는다. 밀은 그 시점부터 이 글을 수정할 수 없었고 그녀가 죽은 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책을 출간하여 그녀에게 헌정하여 그녀를 기리는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밀이 자유론을 쓰는 데에는 독일의 사상가 빌헬름 폰 훔볼트가 쓴 국가 활동의 한계라는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59년에 출간된 자유론은 공리주의에 더불어 밀의 두 권의 주조 중 하나다. 자유론을 읽을 때 미리 알아두면 나갈 때 좋을 기본적인 개념과 사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로서의 효용. 밀은 제레미 벤텀의 영향을 받은 공리주의자답게 효용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공리주의를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 원리로 전제한다. 인간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최대 효능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재능을 완전히 꽃피워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인류라는 것도 결국에는 개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인이 최대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에만 가장 발전할 수 있다. 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자유. 다음으로 밀은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찾는다. 한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진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수는 없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틀린 것이 있고 아무리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옳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자유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독단이자 독선이며 독재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아무리 틀리고 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막는 것보다도 허용하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된다. 3. 사회적 행위가 아닌 모든 개인의 행위에 주어져야 하는 자유. 따라서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사회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나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오직 직접적인 영향만을 따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자의 자유가 후자의 간접적인 피해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인간 자신과 인류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서의 개개인의 개성. 밀은 모든 개인에게 자유가 허용될 때에만 개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개성이 온전히 발현되고 이 무수한 개성들이 의견의 표현과 토론을 통해 함께 어우러질 때에만이 개개인과 인류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고 말한다. 사회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해서 시민들과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목표가 아무리 좋고 참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독선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과 역작용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런 개인과 사회와 나라의 발전은 가로막히게 되고 만다. 개성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개성이 극대화될 때에만 개인과 사회는 그런 부작용을 제거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5.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해약.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원리가 효용이라면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행동을 제한하는 원리는 해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되는데 이러한 해악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훼손되고 발전은 저해된다. 따라서 사회나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그러한 해악을 규제함으로써 사람들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6. 자유를 배워나가는 훈련으로서의 자치, 밀은 사람들에게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 사회가 근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런 지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경우에도 그런 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자유가 대중화된 근대 사회에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권한이 비대해진 정부는 독재의 경향을 띠게 되고 시민이나 국민은 종속되고 자유는 제한된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사업에서 정보의 관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시민적 자유를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가는데 필수적이다. 7.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지적 역량. 밀은 미성년자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상태의 미숙한 사회와 대중은 시민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미숙한 대중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독재와 독단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앞에서 말한 자치와 사회 차원의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미숙한 사회와 대중이 성령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와 통치자의 소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일 뿐이다. 밀은 기본적으로 인류 사회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인 지적 역량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고 근대 사회에 이르러 인류가 성령기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오 맺는 말. 존 스튜어트 밀은 인류 역사상에서 시민적 자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근대라는 자신의 시대 속에서 보고 느끼고 깊이 성찰한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자유론에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기본 사상과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논증한 후에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해 나간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는 인간의 자유라는 본성적인 측면과 시민으로서의 자유라는 사회적인 측면을 둘 다 지니고 있다. 기독교와 그 토대에 선 철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본성적 자유에 대해 말해왔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될 수도 없다고 말해왔다.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근대 이전에는 자유에 관한 그런 논의가 일반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은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하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입각해서 생산력의 극대화를 통해 그 상부 구조인 시민적 자유가 얻어질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도 자유롭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론론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인류 사회의 경제력이 극대화되는 공산 사회에서는 인류 개개인은 본성적으로도 지극히 선하고 참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그런 철학적 토대들을 논외로 하고서 현실에서의 인간의 불안정성을 전제한 가운데 시민적 자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이것은 밀의 성향이 실용적이고 실천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현실의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자유가 허용되게 함으로써 개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최대의 효용을 얻게 할 수 있는지를 의논한다. 미래 사상을 따라 말해본다면
기독교와 마르크스는 둘 다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실제로 밀은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분량의 이 자유론을 읽고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배어 있는 독선과 독단과 독재를 조금이라도 깨달는다면 그것만으로 그 개인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